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성이에요. 딸들은 남편감으로 아빠와 닮은 남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 경우는 정반대였어요. 저희 아빠는 세상 혼자 사는 사람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는 가족보다 자신이 먼저였어요. 그 다음 순위는 친구였고요. 엄마와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온전히 월급을 가져다 준 적이 없을 정도였죠. 아빠는 월급을 받으면 늘 자신을 위한 선물부터 사드렸어요. 고가의 낚싯대, 구두, 카메라 등을 사는데 바빴거든요. 생활비가 모자르던 말던 상관없이 당신이 사고 싶은 게 먼저였어요. 게다가 친구라면 꿈뻑 죽는 성격 탓에 생활이 어렵다는 친구 말에 월급을 통째로 가져다 준 적도 있을 정도였죠. 그것 때문에 엄마가 한 소리 할라치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곤 했어요. 내가 한 달 내내 죽어라 이래서 번 돈인데 네가 왜 상관이야? 내가 돈 버는 게 못마땅하면 네가 직접 나가서 벌면 되잖아. 아주 적반하장이었죠. 결국 참다 못한 엄마는 유치원생인 저와 돌진한 남동생을 외할머니께 맡기곤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엄마가 일을 시작하자 아빠의 씀씀이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버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니 당신이 번 돈은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심산이었던 거죠. 아빠의 머릿속에는 가장이란 단어나 가족이란 단어는 애초에 없는 것 같았어요. 지방 경조사가 있어도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낚시 여행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동생이 갑작스런 고열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회사에서 부랴부랴 달려와 밤새도록 남동생을 돌봐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오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동창들이랑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떠난다며 공항이라고 하더래요. 자식이 생사를 넘나드는데 말이죠. 당신 미쳤어? 민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도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가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옆에 있는다고 아픈 애가 벌떡 일어나니? 한 달 전부터 약속한 건데 어떻게 이제 와서 못 간다 그러냐? 당신이 잘 좀 간호해. 엄만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나 보딩 시간 다 돼서 가야 하니까 다녀와서 나중에 얘기해. 결국 그날 아빠는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는 남동생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이혼 수속을 밟았고 아빠가 태국에서 돌아오던 날 두 분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 친권과 양육권 때문에 다툼을 한다고들 하는데 저희 집은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아빠가 전부 엄마한테 떠맡겼거든요. 대신 양육비조로 집은 엄마 명의로 해주었죠. 하지만 장기 대출로 산 집이라 엄마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결국 집을 세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외할머니 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후로 우린 연락도 않고 살고 있어요. 이런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남자를 볼 때 그 사람의 학벌이나 재력보다는 얼마나 가정적인 남자인가를 먼저 보게 되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갓 입사한 신입이었고 남편은 입사 5년차 대리였어요. 저는 저와 7살 차이가 나는 남편을 유부남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게 은근히 추파를 던지며 친절을 베푸는 게 그렇게 꼴배기 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1차 회식을 마치고 젊은 사람들끼리 뭉쳐 호프집에서 2차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 호감이 가던 동기랑 은근히 썸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자꾸 남편이 우리 둘 사이를 방해하지 뭐예요.
원치도 않는데 괜히 흑기사를 자처하며 제 술을 대신 마셔주더군요. 늑다리가 젊은 사람들 노는데 눈치 없이 앉아있는 것도 거슬리는데 내 연애까지 방해하는 게 못마땅해서 눈치를 주는데도 아랑곳 않고 말이죠. 결국 소득 없이 술자리는 파장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동기랑 같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글쎄 남편이 불쑥 끼어들어선 제 팔을 잡지 뭐예요. 대리를 불렀으니까 정민 씨는 내 차 타고 가요. 괜찮다고 먼저 가시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저를 동기한테서 떼어내선 자기 차에 태우는 거 있죠.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괜히 대리님 차에 탔다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싫다고요. 그랬더니 그럴 일 없다나요? 알만한 분이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싫다는데 왜 자꾸 치근대요? 계속 이러시면 저 정말 안 참아요? 정민 씨야말로 나한테 왜 이래요? 난 정민 씨 도와주려고 이러는 건데 왜 나한테 삐딱하게 굴어요? 정민 씨는 내가 그렇게 싫어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정 있는 유부남이 매번 저한테 이러시는 거 저 정말 불편해요. 그러자 남편이 큰 눈을 소처럼 껌뻑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유부남이에요? 내가요?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어요. 그 모습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대리기사가 도착을 안 한 상태라 차 안엔 우리 둘밖에 없는데 만약 이 남자가 돌변해서 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벌이면 어쩌나 했거든요. 누구 혼삿길 망칠 일 있어요? 이래봬도 나 순도 100% 총각입니다. 유부남은 내가 아니라 정민 씨한테 작업을 걸던 지웅 씨라고요. 유부남 추파에 술술 넘어가는 거 기껏 도와줬더니 와 진짜. 알고 보니 제가 마음에 두었던 동기는 군대 가기 전에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일찍 결혼을 해서 벌써 애가 둘이나 딸린 유부남이더라고요. 회사에 알려지면 곤란할까봐 감추고 있는 걸 남편이 우연히 통화 내용을 듣고는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건 몰랐던 제가 유부남 동기랑 썸을 탈 기미가 보이자 적극적으로 둘 사이를 막으려고 했던 거였죠.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만 연발했어요. 그랬더니 고마우면 밥 사요. 딱 3번만. 그럼 내가 커피랑 영화는 쏠 테니까. 화라도 낼 줄 알았는데 장난처럼 밥을 사라길래 그동안 오해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얼른 상황을 모면한 마음에 알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리곤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목요일이던가요? 점심을 먹고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는데 남편이 들어와 그러더군요.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기억 안 나요? 우리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기로 했잖아요. 설마 이제 와서 거절하는 건 아니죠?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었더니 남편은 실망한 표정으로 정 내키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하자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해서 그냥 밥 한 번 사고 끝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영화는 자기가 예매하겠다고 하더군요. 좋아하는 장르가 뭐냐고 해서 대충 다 좋아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렇게 화창한 5월, 황금 같은 주말에 우리는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관심이 있던 상대도 아니고 직장 상사랑 만나는 거라서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 가는 기분이었어요. 기분이 그러니 화장도 안 먹고 화장이 엉망이니 차려입을 맛도 안 났어요. 그래서 청바지에 운동화를 질질 끌고 나갔는데 평상복을 입은 남편 모습이 꽤 괜찮지 뭐예요.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옷차림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거기다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니까 인물이 확 살더라고요. 나이도 훨씬 젊어 보이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대충 걸쳐 입고 나온 게 정말 미안할 정도였죠. 남편은 제가 어떤 장르를 좋아할지 몰라서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로 골랐다고 했어요. 예매한 영화 상영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극장으로 향했는데 나란히 걸어가는 내내 남편한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냄새에 순간 설레지 뭐예요. 대학생이 아닌 진짜 어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실감이 나서 그런 것 같았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 내용보다는 제 옆에 앉아있는 남편한테 더 신경이 쓰이더군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서도 자상하게 의자도 빼주고 생선 가시까지 발라주는 모습에 심쿵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무뚝뚝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죠. 남들은 모르는 남편의 이면을 나만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한테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약속한 3번의 데이트를 다 채우게 되었죠. 마지막 데이트를 끝내고 헤어지던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처음 저를 본 순간부터 이 여자랑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나서 다가가는데 망설여졌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호감이 생기기는 했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말에는 약간 고민이 되었어요. 이제 겨우 24인데 벌써 결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게 버거웠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이후부터 직장에서 남편이 좀 달라진 거예요. 저랑 데이트할 때처럼 안경도 벗고 정장도 젊은 취향으로 바꾸었더군요. 저를 설레게 했던 그 향수도 뿌리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을 바라보는 여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남편을 쳐다도 안 보던 여자들이 남편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그러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이러다 남편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결혼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 따지고 보면 신랑감으로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까지 들고 나니 더는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귀자고 했어요. 대신 결혼은 천천히 생각하자고요. 그러자 남편도 흔쾌히 좋다더라고요. 그 후로 여직원들이 남편한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저는 왠지 승자가 된 기분이 들곤 했어요. 당신들이 반한 그 남자가 바로 내 남자라고 대놓고 말할 순 없었지만 인기남을 차지했다는 기쁨에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한 우리는 슬슬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귀는 내내 한결같았던 남편의 모습에 이 남자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빠와는 다르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탄탄한 직장에 회사에서 평판도 좋은 남편은 사윗감으로도 손색이 없었어요. 엄마와 남동생 모두 마음에 들어할 정도였거든요. 연애를 하던 때부터 시댁에 자주 왕래를 해온 덕에 시집 식구들도 저를 반겨주었죠.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로는 정말 시간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갔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정신을 차려보니 신혼여행을 와 있더라고요.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고급 리조트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일몰을 바라보며 칵테일을 마시고 있노라니 그제야 신혼여행에 온 실감이 났어요. 그곳에서 보낸 6박 7일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꿈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현실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먼저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는데 글쎄 남편이 과음을 하는 바람에 시댁에서 잠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그렇다고 남편을 두고 저만 친정에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첫날을 시댁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이바지 음식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던 엄마와 남동생은 무척 아쉬워했죠. 할 수 없이
다음날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사라지고 없지 뭐예요. 그래 전화를 해봤더니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새벽녘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친구 아버님 부고 문자를 보고 급히 상갓집으로 달려갔더라고요. 제가 하도 곤히 자길래 말 못하고 조용히 나왔다더군요. 그럼 우리 집엔 언제 가려고? 우리 엄마랑 남동생이 어제부터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미안한데 자기야, 처가엔 나중에 가면 안 될까? 녀석이 친구가 별로 없어서 내가 관을 운구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발이 나고 집에 가도 다음 날부터 회사 출근이라 아무래도 처가에 들리긴 힘들 것 같아. 대신 장모님께는 내가 나중에 제대로 사과드릴게. 미안해 자기야. 화가 나긴 했지만 장례식장에서 나를 세고 있는 남편한테 화를 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오히려 사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회사 출근하려면 쉬어야 할 텐데 잠도 못 자고 고생이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어. 오늘만 날이니? 얼굴 보는 거야. 앞으로도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김서방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못 오는 김서방 속은 오죽하겠니? 엄마 말대로 앞으로 볼 날도 많은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싶어 그 일은 조용히 넘겼어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려니 친정에 가기로 하는 날마다 꼭 그렇게 일이 생기지 뭐예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엔 어머님이 다치시는 바람에 제가 상 차리고 손님 대접하느라 못 갔고 설에는 제가 출산을 하느라 또 못 가고 말았어요. 결국 남편과 친정을 찾은 건 결혼하고 1년이 지나서였어요. 제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격 대비 시설이 괜찮은 곳이나 입소문이 난 곳은 이미 예약이 꽉 차서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가 해주시기로 한 거죠. 엄마는 사위가 혼자 어떻게 밥을 해먹겠냐고 친정에 같이 와 있으라고 하셨지만 남편이 극구 사양하더라고요. 자기까지 와 있으면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드시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은 매일 퇴근길에 저희 친정에 들렀다가 가곤 했어요. 저는 임신 7개월까지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몸이 무거워지면서 퇴직을 했어요. 처음엔 휴직을 할까 했는데 남편이 애는 엄마 손에 키우고 싶다고 해서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죠. 남편 혼자 버리로도 우리 세 식구 살기는 충분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자 최고의 아빠였어요. 단체 회식 때를 제외하곤 퇴근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을 정도로 회사랑 집 밖에는 모르는 남자였거든요. 집에 와서도 설거지며 청소까지 도와줄 정도로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새벽녘에 아이가 울면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아이 기저귀도 갈아줄 정도로 자상한 남편이었죠. 그런데 이런 남편한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처가에 가는 걸 무척이나 싫어한다는 거였죠. 제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한 이후로 제 친정에 간 적이 없을 정도로요. 반면에 시댁에 가는 건 어찌나 좋아하는지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거 없이 툭 하면 시댁에 가자고 조를 정도였어요. 평소 남편이 얄미우면 싫다고 하겠지만 저랑 아이한테 누구보다 헌신적인 남편인지라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가자고 하면 별 말 없이 따라 나서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서운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죠. 그러던 차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엄마가 남동생 결혼을 앞두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고 집으로 부르셨는데 글쎄 남편이 안 가겠다고 버티지 뭐예요. 자기야,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건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 지난 설이랑 추석에도 우리 집엔 못 갔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한번 가야지. 아니, 결혼식 때 볼 텐데 뭐하러 가냐고. 나 정말 피곤해서 그래. 가고 싶으면
다름이 데리고 당신이나 갔다 와. 어차피 장모님이 다름이랑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 나 보자고 오라는 거 아니잖아. 암튼 난 피곤해서 한숨 자야겠으니까 갈 거면 당신이나 갔다 와. 평소엔 낮잠 한번 안 자던 사람이 기어이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꿈쩍도 안 했어요. 순간 속에서 천불이 일었어요. 누구는 지금껏 시댁이 편해서 매번 갔는 줄 알아? 나도 싫고 불편해. 그래도 며느리 된 도리라 생각하고 참고 갔던 거라고. 근데 어쩜 당신은 그 하루를 못 참겠다고 이러냐? 내가 이틀을 가재 일주일을 가재 고작 몇 시간 앉아있다 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냐고. 좋아. 그럼 앞으로는 나도 자기네 집에 안 갈 거야. 그래도 되는 거지? 그러자 남편이 이불을 박차고 나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야, 정신 차려. 넌 출가 외인이야. 넌 이제 니네 친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이라고. 죽으면 우리 집안 선산에 묻힐 거면서 우리 집에 안 가는 게 말이 되니? 너 나랑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 내가 가족을 개똥같이 아는 니네 친정 아빠랑 달라서 좋다며? 가정적인 남자가 이상형이라며. 그래서 니 좋다는 대로 해줬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솔직히 장모님이 우릴 부른 속셈을 내가 모를까봐 그래? 처남 장가 가는데 누나로서 돈 좀 보태란 얘기하려고 부르는 거잖아.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설사 그렇다 쳐도 동생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주면 안 돼? 당신 돈이 아까워 그런 거라면 내가 내면 되잖아. 어쩜 사람이 그렇게 쪼잔하게 구냐? 결국 저는 아이랑 둘이서만 친정에 갔어요. 엄마랑 남동생한테는 은행에 일이 좀 생겨서 남편이 급하게 출장을 가느라 못 왔다고 둘러댔죠. 솔직히 말했다가 괜히 마음만 아프게 할 것 같아서요. 나 혼자 속상하고 끝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왠지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서운한 감정이 드니 자연히 시댁 식구들 보는 것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하면 성질부터 나게 되었죠. 우리 집엔 그렇게 무심한 사람이 어쩜 자기네 집에 가는 것만 챙기려 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려나 했는데 결혼하고 5년이 넘도록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걸 보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려고 가정적인 남자를 골랐는데 지네 집만 신경 쓰는 놈이라니 완전 똥 밟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냉전이 길어지던 어느 날 뜻밖의 비보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25년 만에 듣게 된 아빠 소식이었죠. 엄마랑 이혼하고 줄곧 혼자 살았던 아빠는 죽고 못 사는 친구들과 동남아 골프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중상이라 하루속히 한국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 친구라는 인간들이 비용 얘기를 듣고는 다들 나 몰라라 해서 결국 전처인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닿게 된 거였어요. 비록 이혼한 지 25년 된 남남이지만 그래도 다쳐서 생사를 오간다는 말에 엄마는 여권부터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베트남으로 달려가셨죠. 저는 일단 남편한테 이 상황을 전하고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 이혼하셨다며 그간 전화도 한 통 없이 자기 인생 살아온 사람을 왜 당신이 신경을 써? 설마 지금 나한테 자기 아빠 병원비를 대라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런 거라면 일찌감치 포기해. 난 얼굴도 모르는 장인한테 피 같은 내 돈 쓸 생각 전혀 없으니까. 말이 났으니 말인데 자긴 엄연히 우리 집 사람이야. 그러니까 친정 일은 장모님이랑 처남한테 맡기고 자긴 가만히 있으라고. 괜히 나서서 헛돈 깨지게 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헛돈? 우리 아빠 살리는데 드는 돈이 헛돈이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어떻게 그런 소리래? 나 당신한테 아빠 병원비 대달란 소리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지. 비록 엄마랑 이혼은 했지만 날 낳아준 사람이야. 당신 장인이라고. 당신 아버지가 지금 이 상황이라도 당신이 이럴까?
모르긴 해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당장 모셔왔을 거야. 이렇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진 않았을 거라고. 다 필요 없어. 당신 도움 없어도 그만이야.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 길로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저런 매정한 인간과는 한시도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엄마랑 남동생은 아빠를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너무 오래 방치된 탓에 손 써볼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빠가 그렇게 아끼던 친구들이 사고 당시 아빠를 한국으로 수송해 왔다면 살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25년 만에 만난 아빠와 또다시 이별을 해야만 했어요. 허망하게 아빠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함께 여행을 떠났던 아빠 친구들이 찾아왔더라고요.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아빠를 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생각해보니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었던 게 떠오르더래요. 진작 알았으면 보험사에 연락해 아빠를 이송해 왔을 텐데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험사에 연락해보라나요? 엄마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다 뭔 소용이냐며 어떻게 친구를 버리고 당신들만 한국으로 도망칠 수가 있냐고 소리쳤어요. 그동안 자기 월급까지 털어주며 친구들한테 간쓸게 다 빼준 사람한테 당신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 말에 아빠 친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였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남편은 화색이 돼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지 뭐예요. 손에는 아빠 휴대폰을 든 채 말이죠. 도대체 저걸 들고 뭐하나 했더니 사진첩에 들어있는 아빠 보험 계약서를 보며 해당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이 얼만지 그게 그렇게 궁금했던 거예요. 통화를 마친 남편은 활짝 웃으며 소리 죽여 말하더군요. 아버님 재혼 안 하신 거 확실하지? 잘 들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여행자 보험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만 해도 3억은 될 것 같아. 거기다 살고 계신 집이랑 은행 예금, 일반 보험도 있을 테니까 다 합하면 수억은 되겠지? 장모님이야 이혼했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저남이랑 자기랑 반반 나눠도 상속세 빼고도 억대 유산은 손에 넣을 수 있단 얘기야. 생각지도 못한 장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큰 선물을 해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암튼 우리 완전 땡 잡은 거라고. 혹시라도 어머님이 처남한테만 몰아주겠다고 하실지 모르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딸도 똑같은 자식이야. 아들이라고 더 받고 딸이라고 덜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알았지? 절대 양보하면 안 돼. 네 목 확실히 챙겨야 된다고. 목에 핏대 세우며 유산 챙기란 소리를 하는데 눈이 휙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껏 남편 뺨을 쳤어요. 뭐? 땡 잡아? 네 눈엔 돈은 보이고 죽은 내 아빠는 안 보이니? 어떻게 부모 잃은 자식 앞에서 땡 잡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한몫 챙기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란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였니? 우리 아빠 병원비 내랄까봐 모른 척 하라더니 억대 유산 생긴다니까 계산기부터 때려? 언제 딸 자식은 출가 외인이라며? 내 친정 일엔 신경 쓸 거 없다며? 근데 유산은 딸 자식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한 푼도 양보하지 말라고? 에라이 쓰레기 같은 양아치 새끼야.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당장 사라져. 여기서 나가라고. 쓰레기든 뭐든 상관없어. 난 돈만 손에 넣을 수 있으면 되니까. 처남, 딴 건 몰라도 아버님 유산은 아들 딸 구분 없이 줘야 되는 거 알지? 딸이라고 차별하면 나 정말 처남한테 소송 걸지도 몰라. 그때였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국자를 들고 나와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놈아, 이게 바로 네 장인이 네 놈한테 남겨주는 유산이다. 그동안 처가엔 발도 안 들이던 놈이 돈 냄새 맡으니까 처갓집 개처럼 짖어대는구나. 돈이 그렇게 좋으면 실컷 맞아라. 내가 오늘 깽값을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네 놈 주둥이는 박살을 내놓을 참이다. 엄마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국자에 담아 사위한테 내리쳤어요. 이참에 확실히 들어라. 나는 더는 네 장모 안 할란다.
내 딸 니네 집 귀신 만들기 싫어서 니 놈이랑 이혼시킬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말고 내 자식 앞에도 절대 나타나지 마. 안 그랬다간 이국자로 정신교육 다시 받을 줄 알아. 결국 남편은 엄마의 국자를 피해 장례식장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국자에서 흐르는 시뻘건 육개장 국물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말이죠.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어느 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내 가족만큼은 깰 수 없다며 울고불고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저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던 남편은 소송까지 갈 경우 자신이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얼마 뒤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가족밖에 모르던 남편은 그렇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가정을 지 손으로 박살을 내고 만 거죠.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남편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게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어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이 원하는 날에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었죠. 저야 남편과 남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와 남이 될 수 없으니까요.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아빠는 엄마와 우리 남매한테 7억이 넘는 이별 선물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자신이 버렸던 가족 품에서 생을 마감하다니 아빠의 인생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인생 마무리하지 않으려면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잘 판단하며 현명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고픈 거 하며 산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이 소중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